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죠. 이렇게 코끝이 시려오고 또 해가 짧아지니까 하루가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이럴 때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계절이 주는 여유가 참 기분 좋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흔히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헛헛해진 마음을 예술로 따뜻하게 채우고 싶어지는 날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가을의 온기를 담은 다양한 무대와 인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틱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클래식부터 뮤지컬, 무용까지 다양한 공연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이번 주 픽스테이지는 클래식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라흐마니노프 대 쇼팽, 낭만의 두 얼굴인데요. 제목부터 강렬하죠? 네, 이 대가 들어가니까 혹시 둘이 맞붙는 건가요? 낭만주의 배틀? 네, 맞습니다. 두 작곡가의 대표 피아노 협주곡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서울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지휘는 최영선, 피아노는 러시아의 일리아 라시코프스키, 그리고 이탈리아의 주세페 안달로로 이렇게 두 명이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고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두 명이나 나오는군요. 협주곡이 두 곡인가요? 네, 두 곡은 아니고요. 무려 총 세 곡입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인데요. 낭만주의 시대의 극과 극 매력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입니다. 소희 씨, 이 곡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성진님 아닐까요? 오, 네, 맞았습니다. 조성진이 2015년 제17회 쇼팽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했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실력은 이미 검증됐었지만 이 곡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 쇼팽이 20살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1830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생전에 대중연주회를 약 30번 진행했습니다. 또 그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협주곡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애정도 깊고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은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이 먼저 작곡되고 1번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출판 순서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된 건데요. 이 곡은 전반적으로 피아노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나가는 형식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또 피아노는 굉장히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쏟아냅니다. 마치 독주곡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쇼팽 본인이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녹여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악장은 드라마틱한 전개, 2악장은 감미로운 서정성, 3악장은 폴란드풍 리듬감이 특징인 곡입니다. 이 협주곡 처음 듣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멜로디가 또 아름답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곡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인데요. 곡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8번째 변주입니다.
곡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협주곡이 아닌 걸까요? 네, 형식은 협주곡이지만 24개의 짧은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 전체가 하나의 긴 변주곡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테마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24번째 카프리스인데요. 라흐마니노프는 이걸 가지고 화려한 편곡과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18번째 변주,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테마를 반전시켜서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로 바꿨고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감성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이죠.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입니다. 이 곡은 그의 재기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97년 첫 교향곡 초연이 참패한 뒤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4년 가까이 아무 곡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슬럼프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잠정 은퇴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당시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 나콜라이 달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회복의 첫 결과물이 바로 이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 박사에게 헌정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부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부분 듣고 왔는데요. 우리 소희아나는 이 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들을 때마다 약간 묵직한 종소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첫 부분은 크렘린의 종소리라고 하는데요. 피아노가 혼자 묵직하게 시작을 하고 이후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이 곡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만 감정선이 강렬하다 보니까 피아니스트 사이에서는 일명 실력 검증곡이라고 불립니다. 감정까지 연주해야 된다니 생각만 해도 사실 정말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곡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영화나 광고에 많이 쓰면서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곡입니다. 그렇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2악장 멜로디는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요. 그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곡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로운 공연이네요. 네, 라흐마니노프 대 쇼팽, 낭만의 두 얼굴.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 두 거장의 피아노 협주곡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래식 초보분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대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번 들려서 이 두 클래식 거장의 무대를 한 번에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공연입니다. 저는 오늘 개막하는 뮤지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공연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예빈 아나운서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내 일상을 편하게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빨래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사거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로봇, 특히 내 일상을 도와주는 헬퍼봇이라면 이런 집안일이라던가 일정 정리 같은 일을 시키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랑이요. 로봇이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해가 아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의 뮤지컬, 바로 이 헬퍼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아마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화제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엄청난 캐스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작품 제가 분명히 이름을 들어봤었는데 이게 벌써 10주년이나 됐나요? 네, 어쩌면 해피엔딩 벌써 10주년입니다. 이 작품은요, 미래의 근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제작된 헬퍼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형이 거듭해서 나와서 이 구형 모델들은 버려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버려진 헬퍼봇들은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헬퍼봇 5 모델인 올리버가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올리버가 누군가의 방문을 맡게 됩니다. 바로 클레어인데요. 클레어 역시나 이 버려진 헬퍼봇 6 모델인데 충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근처 집들을 막 돌아다니다가 올리버의 집까지 찾아가게 된 건데요. 올리버는 처음에 도움 주는 걸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 클레어가 쓰러져 버리고 결국 올리버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이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올리버와 클레어, 서로를 마주한 뒤부터 프로그램에 없던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나는 왜 너를 생각할까? 나에게도 마음이라는 게 생긴 걸까?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도움이라는 기능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네, 내용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감성적이고 또 슬픈데요. 이렇게 버려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생각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뮤지컬은 탄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초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박천유 작가가 대본을 썼는데요. 이 한국에서 한국 국적인 작가가 작품을 쓰고 또 한국에서 초연된 공연이 브로드웨이에서 대규모의 오픈런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무대 예술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토니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지컬을 포함해서 무려 6개의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이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제 기억에는 뉴스에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박천유 작가가 최우수 극본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 작품 음악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우수 음악상도 함께 받았는데요. 같이 넘버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나는 모르는 너의 단어들과 나보다 많은 너의 깊은 생각들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같은 말 노래가 너무 좋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에서까지 음악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 벌써 10주년이 되어서 이번에 엄청난 캐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이쯤 되니까 출연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한 캐릭터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남자 주인공인 올리버 역할에는 김재범, 신성민,
전성우, 정휘 배우가 함께 하고요. 여자 주인공인 클레어에는 전미도, 최수진, 박지연, 박진주, 박미나 배우가 함께 합니다. 전미도 배우님 하면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이 맞는데요. 이 전미도 배우 같은 경우 초연 때부터 시작해서 클레어 역을 맡았고요. 특히나 이 작품은 초연 전에 연출 회의까지 같이 할 만큼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김재범, 전미도, 최수진, 고은정 배우 같은 경우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배우들인 만큼 노련한 연기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뉴캐스트인 정휘, 박미나, 박세훈 배우의 새로운 해석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뮤지컬에 관련된 소개를 들어보니까 저도 시간 내서 꼭 가보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할까요? 네, 이번 공연은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차 티켓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이미 1차 오픈분은 전석 매진이라고 합니다. 이 인기를 실감하실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을 보러 가고 싶으신 분들 남아있는 2차 티켓팅에서 꼭 티켓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번 티켓팅 꼭 노력해봐야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작품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 공간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올리버의 방, 또 클레어의 방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과거와 두 사람이 향하는 다양한 곳들로 공간이 확확 바뀌는데요. 이 공간에 따라 올리버와 클레어의 관계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무대까지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배우들의 로봇 연기인데요. 손가락 움직임이나 눈의 깜빡임, 또 삐걱거리는 동작 같은 것을 함께 보시면은 그게 200% 몰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죠. 오늘 이렇게 이번 주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함께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공연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뮤지컬 무대에 만나봤는데요. 다음은 예빈 아나운서가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공연인가요? 네, 화려한 춤과 유쾌한 웃음, 그리고 스페인의 열정까지 가득 담은 작품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르떼는 발레 돈키호테입니다. 소희 씨는 돈키호테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소설 속에 모험을 떠나는 기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이 돈키호테 하면 풍차와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발레 돈키호테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아까 살짝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발레에서는 소설과 다르게 돈키호테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질과 키트리, 두 사람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밝고 유쾌한 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사랑스러운 작품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1869년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안무는 마리우스 프티파, 음악은 루드비 민쿠스. 1997년 국내 예술의 전당에서 유니버셜 발레단의 국내 초연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0회 이상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객 평균 평점 4.8점을 넘기는 건 물론 평론가 선정 그해 최고의 무용작품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정열적인 스페인 배경에 유쾌한 줄거리, 또 우아한 발레까지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역시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발레라는 분야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발레를 낯설어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돈키호테는 분명히 클래식 발레지만 유쾌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발레 마임인데요. 소희님, 혹시 그동안 발레 공연이 왜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아무래도 말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안 와닿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발레 마임입니다.
발레 마임은 몸으로 하는 언어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얹는 동작은 사랑을 뜻합니다. 또 손을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쭉 뻗으면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로 볼 수 있는데요. 소희님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뻗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결혼을 뜻하는 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발레 마임이 풍성한 덕분에 발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키호테를 각 장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막인데요.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광장,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군중 속에서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키틀인데요. 그녀의 첫 등장은 발레 돈키호테의 매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끝까지 리듬이 살아있는 스페인풍의 춤, 그리고 부채를 이용한 화려한 동작 덕분에 관객들은 무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키트리의 등장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춤, 그리고 투우사들의 망토춤이 펼쳐집니다. 붉은 망토가 휘날리고 또 캐스터네츠 리듬이 무대를 가득 채울 텐데요. 키트리의 밝고 당찬 매력과 스페인풍의 경쾌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1막입니다. 자, 그럼 1막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보기만 해도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이번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또 있습니다. 키트리가 사랑하는 남자,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 그를 탐탁지 않아 하는 키트리의 아버지, 이 둘의 다툼을 발레 마임으로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는데요. 말 한마디 없지만 웃음이 빵빵 터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두 사람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고 그들을 쫓던 돈키호테는 사고를 당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돈키호테는 그가 그동안 꿈에 그리던 여성인 둘시네아의 모습으로 변한 키트리를 만나고요. 요정들과 숲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고전 발레의 징수를 보여주는 드림씬인데요. 빛이 하얗게 번지고 음악이 부드러워지면서 앞서 보였던 1막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상징과 요정들의 군무가 어우러지면서 발레 특유의 우아함과 환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2막 돈키호테의 꿈 잠시 감상하고 오시죠. 네, 마지막 3막에서는 드디어 사랑의 결실이 나게 됩니다. 바질은 키트리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척 연기를 하는데요. 분명 진지한 척하지만 사실은 코믹합니다. 그 연기에 속은 아버지가 결국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식 장면,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백미죠. 그랑파드대가 펼쳐집니다. 그랑파드대란 남녀 무용수가 함께 추는 2인물을 뜻하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을 상징하며 바질의 한 손 리프트, 키트리의 회전 등 기술과 감정이 모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줄 제3막 사랑의 결말,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와, 정말 이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짧은 장면들만 봐도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감동의 무대를 이번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22일 그리고 23일 수원 SK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양일간 엠발레단의 돈키호테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고 문병남 예술감독의 제안물을 통해서 기존 3막을 2막으로 재구성했고요. 속도감 있는 전개와 독창적인 캐릭터 해석으로 한층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 스테이지 발레 돈키호테였습니다. 네, 이렇게 발레 돈키호테까지 알아봤는데요. 아, 정말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제가 알고 있던 돈키호테랑 또 달라서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발레 공연은 아직 저도 직접 보러 간 기억은 없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추워지는 날씨에 뭐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셨다면 오늘 저희가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한 공연들 아주 따뜻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공연들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픽스테이지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 바로 어쩌면 해피엔딩이었죠. 이번에는 이 작품의 작가 박천유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유키즈 온 더 블럭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천유 작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뉴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을 관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천유 작가는 이렇게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뉴욕에서 태어났거나 유학을 다녀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박천유 작가는 뉴욕대학교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박천유 작가는 원래 동국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작사가로 활동을 하면서 에반의 울어도 괜찮아, 또 박상민의 거친 인생 같은 곡들을 작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작사가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거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사가로 활동을 하다가 시각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파트너 누굴까요? 바로 작곡가 윌 에런슨인데요. 윌 에런슨을 만나면서 박천유 작가는 본격적으로 뮤지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명 윌 휴콤비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합을 맞추고 있는데요. 둘이 함께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데뷔작인 번지점프를 하다부터 어쩌면 해피엔딩, 일테 노래, 그리고 고스트 베이커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천유 작가의 모든 작품은 윌 에런슨이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13년이나 함께했다고 해요. 이렇게 둘이 너무 친한 친구 사이다 보니
커플이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토니상 수상을 할 때 수상 소감에서 농담처럼 우린 커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우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커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친하면 그런 오해를 받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손발이 잘 맞은 두 사람은 그 호흡을 자랑하는 것처럼 엄청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먼저 데뷔작인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작품은요, 2013년에 뉴욕 타임즈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창작 뮤지컬로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박천유 작가가 각색하고 윌 에런스가 작곡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2010년에 딤프에서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돼서 5회 정도의 공연을 했고요. 그 뒤 12년도에 초연을 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뮤지컬 팬들이 정말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데뷔작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두 분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테노래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테노래는 작년에 초연이 됐는데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두 콤비의 작품 특징이 보이지 않나요? 뭘까요? 작품마다 상을 휩쓰는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경이 한국인 걸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한국인데요. 박찬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쓸 원동력이 잘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너무 상투적이지 않은 조금은 이질감이 드는 정서가 아마 둘의 유니크하다면 유니크한 세계가 아닐까 한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소개해 주셨던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의 배경이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사는 서울이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렇죠. 또 아까 일테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항일 운동단체였던 문학회 멤버들이 오페라 공연을 계획하는 이야기고요. 또 가장 최근 작품인 고스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 196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박천유 작가의 작품은 현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가까운 과거 혹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본인만의 확실한 컬러를 갖고 있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박천유 작가한테 앞으로 무대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소재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여전히 끌리는 인물은 위인이나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하지만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고통받는 인물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의 작품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잡아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와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에서는 버려진 로봇들의 사랑, 또 고스트 베이커리에서는 유령과 인간의 우정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다음 작품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보일지 굉장히 기대되는 박천유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한국 뮤지컬을 전하는 박천유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우리 예빈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고요. 네, 이번 픽피플에서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신념으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죠. 유니버셜 발레단의 문은숙 단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은숙 단장은 예술을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라봤는데요. 그의 말처럼 발레는 그에게 삶의 철학이자 언어였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8살 때 처음 발레를 접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선화예술학교와 로얄 발레학교에서 전통 클래식 발레를 배웠다고 합니다. 1984년 한국 최초의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과 함께 초대 주역 무용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백조의 호수, 지젤, 라바야데르, 로미오와 줄리엣 등 수많은 고전 명작의 주연을 맡으며 한국 프리마 발레리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원래는 무용수였던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휘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무용수 생활을 하면서 30대에 접어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무대에 서는 것도 좋지만 이 무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그는 단순히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설계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무용수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획, 운영, 후원, 교육까지 하나하나 직접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문단장은 스스로를 매일 새로 입단하는 신입단원이라 부를 정도로 현장을 계속해서 다시 공부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이 발레리나에서 무대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말 이 쉽지 않은 전환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변화가 지금의 유니버셜 발레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단장으로 취임한 뒤 예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좋은 경영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줬는데요. 공연 예산 확보, 국제 교류, 신인 양성 시스템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유니버셜 발레단은 지금까지 25개국, 3,000회 이상의 공연, 국내외 관객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예술단체로 발전하게 됐죠. 그럼 이 문은숙 단장님의 대표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작으로는 우선 아까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죠. 1997년에 초연된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평론가들이 뽑은 그해 최고의 무용작품으로 선정됐었고요. 2009년에는 공연 전 해설과 실시간 자막, 무용수 영상 해설에 같은 발레에 해설을 더하는 새로운 시도로 가장 친절한 발레단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은 한국 창작 발레의 세계화인데요. 심청과 춘향처럼 한국적 소재를 서양 발레의 언어로 풀어내며 K-발레 브랜드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인증받아서 유니버셜 발레단은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미국의 린컨 센터, 유럽과 아시아 20여 개 도시에서 연이어 초청 공연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문은숙 단장님 예술가면서 동시에 경영자의 면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문 단장은 늘 예술은 진심에서 시작되지만 지속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무용수들의 심리적 안정, 장기적 성장, 공연의 완성도 이 세 가지를 함께 키워가는 걸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용수 시절에는 한 사람의 몸을 예술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예술의 생태계를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멋지네요. 그냥 무대에서 끝나는 예술이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은숙 단장은 발레를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리더십에는 늘 따뜻함이 흐릅니다. 저도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문은숙 단장님의 인터뷰 중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세상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지만 무대 위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4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사람, 오늘의 픽피플 유니버셜 발레단의 문은숙 단장이었습니다. 문은숙 단장님 정말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무대나 이런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힐링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대를 이끄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인물 한 분 모셔왔습니다. 바로 피아노 하나로 전설이 된 작곡가 프레드릭 쇼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피아노를 위한 곡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악기의 협연곡조차도 중심에는 항상 피아노가 존재합니다. 그는 1810년에 태어나서 39살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피아노 음악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쇼팽 본인은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의 음악은 당시에도 음악계에선 꽤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불협화음도 과감하게 썼고 또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화성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도 좀 받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단아라는 아마추어라는 오해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음악이 점점 진가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대표 아이콘인 만큼 그의 스타일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우아한 음악처럼 느껴져도 막상 연주해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손가락 빠르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묘한 난이도가 있는데요. 화려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아주 섬세하게 설계된 음악이기 때문에 한음한음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리스트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쇼팽은 일부러 기교를 좀 감춘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듣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연주는 숨막히게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을 대하게 될 때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 페달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엔 단순히 페달이 울림을 보태는 도구였는데 쇼팽은 페달을 하나의 음색처럼 썼고 장식음도 단순한 꾸밈음이 아니라 멜로디의 일부처럼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루바토, 그러니까 연주자가 자유롭게 리듬을 조절하는 기법이 더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죠. 네, 맞아요. 쇼팽 같은 경우 삶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항상 조국인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을 음악에 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들으면 어딘가 아련하고 애틋한 정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감정이 피아노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쇼팽이 가진 가장 큰 무기, 바로 감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든지 말든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가장 큰 건 이 감성인데요. 녹턴이나 발라드, 왈츠 같은 곡은 듣는 순간에 어떠한 기억 또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팽은 단순히 피아노 기술을 보여주는 곡을 쓴 게 아니라 피아노로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곡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팽의 곡은 연주자의 해석이 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보된 음을 치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자기만의 감정을 녹여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쇼팽의 음악이 금방 평면적으로 들려버리기 때문인데요. 한 곡이 5분짜리라면은 그 5분 안에 드라마가 있고 또 독백이 있고 침묵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밀도 높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건데요. 또 쇼팽은 바흐와 모차르트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바흐곡으로 손가락을 단련하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 멜로디를 바탕으로 변주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례식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레퀴엠을 꼭 틀어달라고 유언처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차르트가 쇼팽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쇼팽은 피아노 하나로 온 세상을 표현한 작곡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곡은 마치 누군가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또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오늘날까지도 피아노를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쇼팽의 음악은 도전이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희님 마지막으로 쇼팽의 녹턴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쇼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녹턴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의 연주고요. 쇼팽의 녹턴 OP9의 2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픽피플까지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공연들, 또 인물들 어떠셨나요? 화려한 무대와 깊이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이 추워진 날씨에 한 주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무대도 매 순간 새로운 게 나오고요. 또 다양한 감동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공연들과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예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테 진행의 정소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